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김세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월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핵심 과거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해온 경과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당 사안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를 담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예산을 객출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향후 상호 간의 비방을 자제하자는 조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임을 확실히 하자는 것인데요.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YTN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우리 측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 등이 다양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회담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세호 기자. 그렇다면 이번 협상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된 뒤 말씀하셨던 대로 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확연히 갈립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타결에 대해 일본 측의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예컨대 도의적으로 등의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지난해 8월 14일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겁니다. 또 보상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지원되는 10억 엔을 순수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각계 시민단체는 이번 합의가 굴욕적 대일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협상이 타결된 뒤 하루 만에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았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호된 추궁에 이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협상 당사자인 자신들은 철저히 외면됐고 피해자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작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아베 총리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평가도 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책임을 인정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성과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위안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듬기 위해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이라며 원점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이 10억 엔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합의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일본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전시 군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잘잘못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일단 협상의 대상이 된 이상 서로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협상에 나선 정부 역시 이런 현실적 측면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당국자들을 직접 보내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은 협상 후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협상 이후에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그 파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 살펴본 대로 협상 직후 한일 양측 정부와 언론이 각각 합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의 위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양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운영 방향 등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교 문제 차원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의 몇 차례 양국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인도적 차원의 논의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관련 조치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합의문은 도출을 하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세부 이행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안인데요. 그런데 이 합의문을 놓고도 특히 이 일본 쪽에서는 언론을 통해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이 언론 프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측이 당시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적절히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인데요.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 타결로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보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이번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여론몰이에 대해 사실상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렸던 이 각계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익 편향이 날로 심해지는 일본이 역사 검증 기구까지 만들며 과거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못 박을 경우 우리의 대응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불가역적 최종적 표현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두 번 다시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일본 측이 협의를 통해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이나 강요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망언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아베 총리는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참배라고 누차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치인이나 강요들이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인적 차원의 견해라며 주장할 경우 이 망언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제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세부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시로 접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뤄나갈지를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인 만큼 이 명예 회복과 인도적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진행 상황 잘 살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결정장애라는 신조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듯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이 있을 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YTN DMB에서는 자녀의 수학을 위한 좋은 멘토 같은 수다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다학은 쌍둥이 형제를 둔 엄마의 고민을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와 전문가 3명, 그리고 개그맨이 출연하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과 의뢰자의 고민 내용, 아이들의 하루 일과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영상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송 제목처럼 수학에 대한 고민을 수다로 풀어본다는 것에 맞게 전문가들과의 토크에 더 많은 비중이 있었고,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의뢰자에 대한 정보는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출연했던 전문가 구성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 교육 컨설턴트, 고등학교 교사로 각기 속한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수학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출연진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시청자의 생각을 대신해주면서 이야기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개그맨도 함께해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영상을 통해 쌍둥이 형제의 방이나 공부하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익숙해진 환경이나 습관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전문가의 눈으로 짚어주어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우리 집과 비교하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방송은 학부모가 의뢰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요. 이러한 고민 해결 방법을 보면 스토리텔링을 어려워하는 이유나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뭉뚱그려 답하지 않고 확실한 개념 이해의 필요, 문장 끊어읽기, 형제들을 분리하여 30분씩 공부하게 하기 등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렸습니다. 본 방송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타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컨셉트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수학을 포기한다는 일명 수포자가 생긴다는 현실에서 수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매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기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제껏 방송되었던 주제 대부분이 거의 초등학생 수학에 대한 고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고2 수학에 대한 이야기나 예체능계 진학을 위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초등 수학에 대한 고민에 비하면 그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학년의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다면 다양한 시청층을 확보할 수 있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님들이 먼저 의뢰를 한다거나 학생의 일과를 관찰 카메라로 담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학교나 단체로 먼저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 고민 해결 프로그램 수다학.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고민 해결을 위한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YTN DMB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YTN DMB의 주중 편성을 보면 뉴스 출발을 시작으로 이슈 오늘, 뉴스 타워 등을 지나 뉴스 나이트로 마무리됩니다. 뉴스 중간중간에는 오늘의 건강이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같은 3분여 정도 되는 방송이 배치되어 있어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미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송되는 종합 뉴스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YTN DMB를 켜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번 뉴스를 시청하고 나면 뒤이어 반복된 뉴스를 계속 시청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존에 딱딱했던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청 시간대에 따라 연예 뉴스나 생활 뉴스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TN DMB에서도 이전의 전통적인 뉴스 프로그램과 함께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뉴스나 경제 뉴스, 건강 뉴스, 과학 뉴스 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아 따로 편성한다면 뉴스를 챙겨보는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YTN DMB의 뉴스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어색한 자막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 정치신인 지자체장 10에서 20% 공천 가점이라는 배꼽 자막의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가점이 맞고 지자체장은 감점 사항인데 배꼽 자막은 가점이라고 거꾸로 표기돼서 잘못 방송됐습니다. 또 28일엔 서울시향 사태 또 반전이라는 내용의 앵커 리포트에서 이전 뉴스에 있었던 변호사 인터뷰를 사용했는데 화면 하단 내용 자막에 정명훈 감독의 전 부인이라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부인을 전 부인이라고 잘못 말하긴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자막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29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정치신인 가산점 등 공천 규칙에 대해 제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신인의 모호한 개념을 시청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한 건 매우 적절했지만 공천 룰이라는 영어 표현 대신에 공천 규칙이라고 순화해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 총 5줄의 주요 뉴스가 표기됐는데 모두 전날 방송됐던 자막이 다시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뉴스 출발 일부 말미에 앵커가 조금 전 이 시각 주요 뉴스가 잘못 방송된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타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뉴스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뉴스에서 새롭다는 의미를 살리는 뉴스가 얼마나 될까요? 반복적인 뉴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건, 사고도 그렇지만 정치나 경제도 새롭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내용은 같은데 주인공만 바뀌는 뉴스라고 탓하기도 합니다. 뉴스의 역사가 긴 만큼 그동안 다루어진 뉴스들이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뉴스의 타입이나 틀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도 형식이나 내용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영상기술의 변화만 뚜렷할 뿐입니다. 뉴스 보도의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소한 사건, 사고 보도가 뉴스라는 기준에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보도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새로운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아이템들에 대해서 새로운 맛을 줄 수 있는지 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 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기존의 틀과 달라진 풍속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 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 뒤집기, 같은 반응이 반복되는 즉흥적인 멘트에 연연하는 보도 방식은 깔끔한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끌어가는 뉴스 보도가 정작 스스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올 법합니다. 언론사 내부의 타성이나 안일한 처방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경쟁의식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는 편집국과 광고국의 칸막이가 벽돌이 아니라 어린이 장난감인 레고로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연한 경계와 공유로 전문성을 확인하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부의 경쟁도 우리에게는 위기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CNN의 예를 보아도 타산지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성이나 지역적인 경쟁보다는 스스로 혁신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타율적 변화보다는 대비하는 자율적 준비가 성과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료나 부대 수익보다는 뉴스의 새로운 품질로 혁신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타성을 정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인 견고함에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쇄신에 외부적인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따라가야 합니다. 시청자를 비평자로 바꾸지 않는 뉴스 보도의 새로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